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이사가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을 예상했지만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경우 경제가 질병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을 전망치를 내놨지만 아직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병목 현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 올해 말까지 약 2.5% 수준을 유지할 것을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의 신규 주택 착공의 전월 대비 증가 추이를 좀 보여주었고요. 예상치에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GDP의 0.3으로 집계됨에 따라 2% 이상씩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환율 관찰 지위를 유지를 하고요. 이미 외환 시장에서 예상했던 터라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에 대한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배럴당 6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란이 우라늄의 농축 농도를 60%까지 상향할 것을 선포함에 따라 협상 관련성이 불확실성으로 좀 가면서 또 유가가 올라가는 또 현상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태국의 내년 2분기 소매결제형 CBDC 시험을 개시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조금 뒤에 중국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리기도 하겠지만 중국이 CBDC 속도를 좀 내다 보니까 태국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관광의 GDP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과거에 필리핀이 중국의 관광객의 그런 약간의 서비스 질적으로 좀 만족을 못 해주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더 이상 관광을 안 하고 태국 쪽으로 넘어갔죠.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측면으로 오히려 태국의 중국인 관광객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인도 기업이 4월부터 암호화폐 보유, 거래 내역 공개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세계 최초 이더리움 ETF를 또 승인을 했다라는 측면이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등락폭 추이가 그렇게 또 잘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만큼 또 방어적인 역할로 ETF는 또 쓰일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그만큼 많은 압박을 준다고 해도 과거 대비보다는 좀 등락폭이 상대적 대비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암호화폐 의신거래 특별단속으로 인해서 점검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불법 의신거래 부분이 요새 김프 때문이라도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래 FATF에 대한 유예기간 추이에 대한 활동 기간과 행동 부분이 좀 같이 곁들어져 있다는 점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보 인민은행 부총재 어제 이야기를 했죠. 22년도 동계올림픽 기간 외국인 대상으로 데이터 위안화 운영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할 것이냐? CBDC 하나로 외국인 부분을 수용을 하기에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백신 여권으로 대체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해당 질병군이 있었던 외국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CBDC 하나로 충분히 추적이 되고 관리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도입 배경이 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요. 앞서서 태국에 대한 이런 측면과 또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연간 자산 수익률 보고서에 비트코인 추가 수익률 1위이다 라고 해서 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등락폭이 크고 그만큼 대세,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타임즈가 크립토닷컴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CEO가 보유 지분의 100% 매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CEO 100%, CFO 97% 매도했다. 이유는 IPO가 아닌 직상장 방식이라 얘네가 매도를 해줘야 주식이 풀려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IPO로 진행했었을 경우 얘네 보유가 지분에 당연히 락업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서 드는 킹리적 관심은 IPO가 아닌 직상장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기업가치보다 현재 기업가치가 더 높을 거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암스트롱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71%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죠. 여기서 CFO 부분에 있어서 알레시아 하스 부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레시아 하스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분의 100%, 여기 CFO라고 있죠. 알레시아 하스 10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약간 좀 뭔가 아쉽겠죠.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코인베이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급락도 약간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알아봤습니다. 예,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요. 자료가, 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스트롱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클래스 A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팔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했던 부분은 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생각이 약간의 전달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야, 진짜로 다 팔았다더라 에서 또 끝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큼 CFO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A와 클래스 B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클래스 B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의결권의 상당한 높은 비율이 좀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 B는 나중에 이 물량을 매도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클래스 A로 또 전향을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클래스 B에서는 절대로 매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20배 정도가 있기 때문에 A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클래스 A가 갖고 있는 물량과 여기랑 갖고 있는 물량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적인 측면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또 오해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는 아니다. 그냥 티끌만 팔았다. 평균 오너 1에서 2% 정도는 잘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백신 여권의 DID 기술 검증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출시 반년에 국제 기술 목록에도 등재가 되어져 있으며 공정 경제 없는 업체 성적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질병청이 공개한 블록체인 백신 여권의 민간 블록체인 기업 블록체인 랩스가 기술 무상 제공을 개발을 했는데 이 DID 앱을 적용해서 질병청에 개인 백신 접종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논란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호환성 여부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또 DIF에 가입된 DID 기술 기업은 W3C의 DID 메소드
리스트에 기술이 등록되어야 호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공정한 절차가 거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통상 정부의 진행 사업의 경우 나라장터 등의 입찰 과정을 거쳐 충분한 기술 검증 과정을 마친 뒤에 수주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백신 여권 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질병청이 블록체인 랩스의 기술 기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힘이 약하게 들어갔던 배경에 대한 기사거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시장의 약세 부분이 미국의 재무부의 자금세탁 혐의 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빚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요새 주포가 미국과 중국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특히 재무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영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꺼내는 부분도 있었고 도지코인에 대한 해킹 부분의 영향성이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꺼내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채굴 회사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임 매거진이 비트코인 결제받고 존버한다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테슬라에 이어 미국의 유명 주간지 타임 매거진 잡지도 비트코인 가입 구독비로 받기로 했다. 달러로 교환하지 않고 저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돈도 나오지 않는 자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코인에 대한 상승 동력에 대해서 한 분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의 이 입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덤에 대한 힘이죠. 팬들이 여기에 있는 트위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체크를 하는데 이런 쪽에서 신사업을 많은 걸 해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게 돈이 될까라고 해서 테슬람이라고 부릅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팬층이 테슬람. 그러니까 즉 종교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팬들에 대한 그런 또 칭하는 애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로비우드 지갑 오픈에 대해서 머스크가 요 부분에 대한 지갑이 유출됐는데 이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량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의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상장이 이번에 좀 힘을 좀 많이 주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계속 의미심장한 트윗을 계속 날렸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네 번씩 계속 입심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다 맞다라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코인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다. 2017년도부터 아식 채굴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지는 비트메이 아식 장비 L3로 라이트코인 채굴하면 보너스를 하루에 몇천 개씩 주던 코인이었다. 지금 415 된 거인데 내가 봐도 좀 어이가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 거래하고 싶어도 매수세가 없어서 팔 수가 없었던 도지를 내팽겨놓은 2, 3년씩 묵었던 지갑들에서 도지가 계속 거래소들로 대량 이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채굴장의 물량뿐만 아니라 비트메이 엔트풀에도 버려놨던 도지 물량도 상당수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대량 물량이 힙빗에서 업비트로 가져가고 있다. 좀 전에 도지 스캔을 보고 바로 전년 매도를 했고 오랜 코인 경험에서 제가 봤을 때 지갑 전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조건 매수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며칠 뉴스에도 계속 도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앞으로 개미지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매수하지 말라는 그런 언급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이 소식이 가장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요. 인터넷이 이렇게 좀 느리다 보니까 하나 자료 찾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뜨지 않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유동성 비상에 걸리는 지방은행들에 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게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보게 되면 부산저축은행 고박스, 보라비트와 제휴 가능성 제기, 5개 은행 평균 유동성 커버리지 100% 밑으로 K뱅크 업비트 효과에 대한 주목이다. 이거 완벽하게 보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죠. 야, 저기 옆 동네 철수은행이라는 곳이 상당히 잘 나갔대. 업비트랑 손잡고, 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겠지? 지금 코인이 불장이니까 분명히 먹힐 거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다 제휴했고,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수수료 장사가 엄청 좋아요. 예, 출금하면 1,000원씩 나갑니다. 참고로. 그것만 해도 2017년도 대비 보게 되면 뭐 많게는 1,000억 원에서 뭐 거의 1,500억 원 정도가 좀 나오고 평균은 뭐 700억 원 정도 추이라고 하더라고요. 2017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면 재밌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9개월 만에 수신액의 5배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도 유동성 확보,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자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다 누구나 업비트와 손을 잡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지방은행들이 무슨 생각인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적인 측면에 대한 스케줄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0일 날 SSG.com의 오픈마켓 시범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21년 월드 IT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모터쇼가 23일까지 있고요. 22 통화정책회의가 22일 날 있고 서울시 성남대교 남당 전면 개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가능성이 높고 PPP 채권 매입 속도 상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요 내용이 거의 끝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플리안이 4월 25일 날 NFT와 디파이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요. 왁스가 4월 20일 MLB NFT를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NFT 게임 메타버스에 대한 출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타가 메인넷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로가 반감기가 있고요. 아이콘이 또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보게 되면 엘레시아가 토큰 소각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퀀텀의 하드포크가 30일 날 잡혀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에 대한 메인넷 출시가 있습니다. 다소 제가 일정 스케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블로그에서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의 일정에 대한 좀 착오는 있을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도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